자, 3강의 2차 시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외식시장을 이해하고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 관점 안에서 이제 나의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 자, 시장을 읽고 아이템을 찾아라.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장 안에서 적절한 이게 시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제품 수명, 우리가 서비스 수명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뭔가 히트를 치고 이게 인기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시장에서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외식 시장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최근에 이제 그 기생충이란 영화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만 카스테라 얘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대만 카스테라가 한국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사라지는데 걸렸던 시간은 단 1년. 자, 한때 질소 아이스크림, 뭐 벌집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고 사라졌죠. 자, 그래서 시장을 읽을 수 있고 아이템과 서비스를 보는 눈, 개발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창업자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저는 창업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엑센추어라는 그 유명한 이제 외국의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좀 조사를 해봤대요. 했더니 1990년도까지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5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생성해서 소멸하는 데까지 50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불과 20년 사이에 그 수명이 15년으로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 올해 2020년이죠. 자, 10년 사이에 10년으로 단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 아이템의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외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앙회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사업 기간을 보면 5년 미만 된 사업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이 무려 42%예요. 30년 이상 된 기업이 2%뿐이 없습니다. 20년 넘어서 30년 기간 안에 존재하는 회사도 7%뿐이 없어요. 7%. 전체 비율 중에. 자, 22만 개의 기업이 그래도 엄청나죠. 숫자로 치면 8만 개가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2%. 그만큼 사업을 존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기업의 수명이 15.6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 통계예요. 15.6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슬라이드에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외식업은 얼마냐? 외식업. 제가 여러분들 서울시 자료 가지고 보여드렸었죠? 소상공인 서울시의 평균 수명이 2.3년이다. 그럼 아까 그래도 중소기업은 15.6년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15.6년, 15년 정도는 이 한 가지 아이템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 성공한 창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창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쫙 내가 이 아이템이 소멸하는 시점까지를 15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15년. 우리가 15년. 자, 1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5년.
자, 그러면 대부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시절이죠. 그러고 나서 점점 이 아이템이 매력이 없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이렇게 소멸하면서 쇠퇴기로 접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장기 시점이 가장 사실 이제 이익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성숙기가 되면 굉장히 높은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원가 구조도 이제 성숙기가 들어가면 이제 원가 구조도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 수는 이때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이때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고객 수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 수명 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마케팅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상품과 서비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식업의 제품 수명 주기를 요즘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한 떡볶이 브랜드의 수명 주기 곡선을 데이터로 좀 입력을 시킨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자, 2002년도 4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이렇게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도에 매장을 1000개까지 찍었어요. 1000개. 자, 근데 2015년도에 598개의 매장으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매장 수가 줍니다. 매장만 줄었느냐?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마이너스 27%. 매장은 무려 404개가 줄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외식업의 제품 수명 주기가 이런 떡볶이 브랜드를 보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 브랜드는 결국은 지금쯤 왔으면 소멸이 됐거나 소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냐? 저는 외식업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개인 음식점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20년, 30년, 40년째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식 시장을 들여다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한 10년 그래도 이상 다 갔었어요. 창업을 하면. 근데 이게 5년으로 짧아졌다가 2010년대 초반 오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중반까지. 근데 저는요. 최근에는 이런 외식업의 어떤 수명 주기를 1.5년으로 봐요. 굉장히 사업 트렌드가 빨리 바뀐다는 거죠. 경쟁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인터넷, 구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기면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베끼고 금방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쇠퇴하는 수명 주기도 훨씬 더 짧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외식업의 어떤 사업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 내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첫 번째 매장을 만들면요. 이렇게 성장기를 거쳐서 1번 매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때부터 저는 2번 아이템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2번 아이템. 2번 아이템을 준비해서 2번 매장, 2번 아이템을 이때 성숙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3번 아이템 또는 3번 매장은 이미 이때부터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런 그래프를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러면 1번 아이템이 소멸을 하더라도 2번 아이템하고 3번 아이템이 받쳐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 확장입니다. 네. 삼진 어묵을 보더라도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얘는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 이렇게. 예. 왜? 성장이 더 커지고 성장이 훨씬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냥 시장 뒷골목에서 어묵만 팔아서 유통만 하다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매장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걸 하다가 또 이 패킹과 포장을 통해서 전국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전국 매장으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이런
이 지금 여기서 보는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업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의 성공.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매장을 이런 식으로 파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하는 것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생존의 목표를 염두에 둔 그런 꼭 창업 아이템, 창업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선정과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런 관점하에서 이제 아이템들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철저한 트렌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에 대한 아이템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트렌드를 읽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조사하고, 이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 정도에서 끝날지,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에 따라서 급격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아이템이 아닌지를 명확히 시장 조사 안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창업자의 경영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사람이 기술적인 역량이던 이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업 환경,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을 내가 명확히 이해하고 소비자들이 이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비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한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템 세 가지의 선정의 조건은 창업자, 트렌드, 메뉴, 그다음에 경영 능력, 창업자의 경영 능력, 창업 환경의 어떤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이 메뉴들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트렌드를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F&B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소비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찾고 어떤 걸 소비하고 싶어 하는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런 아이템들을 소모해 줄 수 있는 고객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인할 것인지. 그럼 나의 상품과 서비스 전략은 이 시장 안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지까지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트렌드와 관련되는 트렌드 안에서 트렌드를 찾아내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창업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성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외식 산업을 통해 본 트렌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식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그 외식 산업 안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유행을 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좀 멀리 가면 1990년대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응답하라 1988 다 보셨죠? 자, 여러분들이 그 응답하라 1988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소비 문화 트렌드들이 뭐 응답하라 1999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자세히 사실 드러나죠. 그래서 아마 요거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흥미롭게 이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999년 이제 이 1990년대는 바로 이제 이런 이제 햄버거 패스트푸드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뭐 롯데리아는 좀 우리나라에 생긴 지 오래됐고 맥도날드, 버거킹, KFC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맥도날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어떤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열화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응답하라 1988 보면 이 추억의 맥도날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압구정동에 생겼던 1호점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앞을 고등학생 때였는데 매일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마어마한 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줄이지 그랬더니 이 맥도날드 햄버거 사 먹으려고 섰던 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 시대만 이런 현상이 있었는 줄 알았더니 강남역에 쉑쉑버거 1호점 오픈했을 때 한 정말 몇 달 동안 그 앞에 장사진을 이뤘었습니다. 사람들이
쉑쉑버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해줘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블루보틀이라는 매장이 성수동에 처음 오픈했을 때도 한 3개월 동안 정말 문전성시였습니다. 문전성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이제 이런 맥도날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런 장관들이 펼쳐졌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게 KFC였고요. KFC는 한국 그 치킨 시장에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전기통닭이라는 것뿐이 없었어요. 전기통닭뿐이 없었는데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KFC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 소개되면서 한국에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그 불은 이제 KFC가 지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거킹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좀 비싼 햄버거로서 이제 뭐 롯데리아는 그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햄버거, 롯데리아하고 경쟁하는 햄버거 브랜드가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버거킹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보다도 버거킹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제 각광받는 햄버거 브랜드가 됐었습니다. 석쇠구이로 만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 뭐 와퍼 이런 것들이 버거킹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가 됐고 굉장히 버거킹도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와퍼. 지금 와퍼는 지금도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햄버거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는데 지금은 저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이제 1번이 무조건 다 버거킹이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제일 맛있다고 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버거킹을 1번으로 꼽았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그 맘스터치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잘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파파이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KFC하고 경쟁을 하는 이제 이것도 글로벌 브랜드인데 파파이스가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1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00한 98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파파이스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맘스터치는 이제 좀 그 파파이스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잘한 브랜드고요. 이거는 국내 순수 국내 브랜드고 지방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햄버거 그 치킨과 햄버거를 같이 하는 브랜드죠. KFC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네, 맘스터치는. 근데 지금은 뭐 패스트푸드 중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매출이나 매장 규모가. 그 정도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맘스터치.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세트 메뉴와 세트 메뉴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이 있는데 자, 이 가격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대학생 생활비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오래도록 지나도록 사실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세트버거의 세트 메뉴의 가격은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트 메뉴 최저 가격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햄버거 가격이 옛날하고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 보면요, 햄버거 값은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뭐 최근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데 최근 브랜드들 최근 보면 세트 메뉴 제일 싼 거는 뭐 3,500원, 4,000원대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가격이 옛날에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먹는 물가는 상당히 이제 안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게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정말 비싼 외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 구조 하에서 가격 결정도 된다. 이런 그 일평균 대학생들이 얼마를 쓰는가를 살펴보면 근데 저는 이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요 정도뿐이 안 쓰나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쓸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자의 전성시대가 옵니다. 피자의 전성시대. 피자의 전성시대에 처음
불을 지핀 건 피자인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피자인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도우 끝을 이제 말아 올려가지고 벽처럼 세운 피자였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여기 가는 게 굉장히 큰 대단한 외식이었어요. 피자인 가는 게. 예, 그랬는데 이 피자인과 결국 이제 피자 헛이 대단한 경쟁을 벌이다가 피자인은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장했던 게 피자 헛. 그 다음에 피자 헛은 이제 뭐 때문에 유명했냐면 이제 샐러드 바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도미노 피자가 들어오면서 배달 피자에서는 도미노가 이제 재패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피자헛은 쇠퇴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예, 피자헛이 이제 피자헛도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요. 이 피자헛이 원래 성공했던 첫 번째 요인은 이 샐러드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이게 그 데이트 코스로 여기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샐러드 바를 가면 이제 피자헛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먹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접시 하나당 딱 한 번뿐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 풍경들이 사실 펼쳐졌습니다. 누가 접시에다가 더 많이 쌓는가. 예, 그게 아주 뭐 대단한 기술처럼 그런 데이트할 때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요.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도 이 피자헛을 가면요, 한 번뿐이 못 먹어요. 여기 피자헛 로고 보이시죠? 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한 번에 가서 이렇게 쌓아오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유행이어가지고 SNS에 이런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음, 정말 이제 중국 사람들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피자헛 접시에다가 이렇게 쌓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너무 과하는데 저희도 이 피자헛 접시에다가 이 샐러드 접시에다가 이제 여기 양상추 깔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고봉처럼 올려가지고 저희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뿐이 그 당시에는 못 담게 돼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한 번만 담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역시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전선 시대가 옵니다. 특히 TGI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당시 초창기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제 서버들이 이런 복장들을 하고 아주 재밌는 그런 이벤트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등장을 했었고 처음 TGI 프라이데이가 생겼을 때는 이건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한 날 가는 그런 레스토랑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웃백, 이 베니건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세트 메뉴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부시맨 브레드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이제 이 두 개의 브랜드들과 함께 특히 이제 아웃백하고 베니건스가 엄청나게 경쟁을 했었죠.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한국의 그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니까 가족 어떤 외식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이제 그런 전성시대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몬테크리스토라고 저도 이제 베네건스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메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칼로리 폭탄인데, 이걸 다시 먹고 싶은데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어디도 가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베니건스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뭐 토니 로마스 그다음에 핍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즐러, 마르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생긴 거는 실제로 이제 1990년대 중후반에 다 생기긴 했어요. 예, 일본 매장들이. 근데 이제 전성기는 200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했었고 이게 이제 1992년도에 그 롯데에서 TGI 프라이데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한국에 이제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 전선 시대를 만들었죠. 이제 마오백도 사업을 굉장히 줄였고, 애슐리가 이제 이랜드에서 뷔페 레스토랑으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매장이 많이 줄었죠. CJ도 가족 레스토랑으로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매장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2000년대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다. 빕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샐러드 바와 함께 메인 메뉴를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뒀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쇠퇴를 했었고 토다이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스시 레스토랑입니다. 해산물 레스토랑인데 한국에는 매장이 사실 몇 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히려 이건
이제 매장이 몇 개 안 생기고 나서 그 매장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 자체가 이제 다운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크게 이제 쇠퇴를 일찍하게 되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자, 애슐리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마 뷔페 레스토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호텔 레스토랑과 그런 어떤 약간 저가형 그런 뷔페들의 중간 정도 컨셉으로 상당히 그 굉장히 괜찮은 그런 구성물들,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서 성공을 사실 했었죠, 애슐리가. 예. 특히 이제 샐러드 바나 다양한 메뉴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뷔페, 종합 뷔페였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결국은 쇠퇴를 했죠. 20대 대학생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2017년도에 했었을 때 이제 20대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빕스, 그 다음에 아웃백 스테이크, 애슐리, 매드포 갈릭, 뭐 드마리스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 적당한 가격, 좋은 분위기, 다양한 프로모션, 뭐 이런 응답들이 있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이제 메뉴 개발하거나 뭐 이럴 때 또 메뉴의 가격대들을 설정을 할 때 이 데이터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3년도부터는 이제 어떤 외식업 아이템들이 유행하고 이제 떴다가 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도는 이제 설빙 때문에 빙수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정말 뭐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곳들이 꽤 있었는데 이걸 전국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고 이제 TV 광고들을 대량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히트 상품을 만들었었죠. 근데 실제로 여름 시즌이 딱 끝나자마자 사실 이 빙수 전문들을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한 방에. 예, 정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 전략을 전개했던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됐고요. 그 당시에 뭐 이거 이제 설빙을 카피한 그런 다른 이제 브랜드들도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고 설빙 정도 하나만 이제 살아남았죠. 설빙도 사실 살아남기 위한 부단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살아남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는 이제 벌집 아이스크림. 근데 이제 파라핀 첨과 관련되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정말 한 방에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제 조금 단맛이 내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부 회사들이 이런 것들 첨가한 것들 첨가물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정말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2015년도는 스몰비어. 정말 수많은 스몰비어 업체들이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정말 이게 결국은 이제 치열한 자기들끼리의 경쟁들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결국은 한계에 직면해 가지고 이 스몰비어도 그냥 2015년도에 뜨고 바로 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는 이제 주시라는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저가 주스 전문점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히트를 치면서 많은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과일 주스를 저가로 만들려면 결국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과잉 경쟁이 일어났었고 이게 또 여름철에는 반짝을 했지만 결국 비수기인 이게 다 아이스 음료잖아요. 아이스 음료다 보니까 겨울철 매출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많은 저가 주스 브랜드들이 사라졌죠. 지금은 뭐 주시 정도만 지속적으로 이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고 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점 출점 전략이 매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가면서 그나마 이제 그런 경쟁력으로 지금 그나마 메뉴들을 계속 이제 디벨롭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자리를 좀 잡고 지금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가 아까 얘기했던 대만 카스테라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언론에서 식용유 관련 언론 보도 한번 나오면서 그냥 한 방에 가버렸던 정말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설빙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이제 설빙이 결국은 이 겨울 메뉴들과 이제 이 여름이 끝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들이 사실은 이게 사람들한테 매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설빙이 이게 이제 인절미 설빙과 이 밀크 팥 설빙 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베스트 아이템이었죠 처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밀탑빙수라고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명한 빙수집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서 부산 가가지고 사실 힌트를 찾던 거거든요. 이 설빙이.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매장들이 몇 개 생기면서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화 전략으로 변화됐는데 결국 이제 이런 그 뭐 생딸기, 딸기 설빙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해냅니다. 예. 이제 백설 케이크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또 등장한 게 이제 마카롱이 유행하면서 이제 마카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면서 이제 설빙이 계속 그래도 이제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그 흑당 음료죠. 예, 흑당 음료에 굉장히 큰 이 경쟁들이 시작이 됐고 이제 프랜차이즈 기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이 메뉴들을 전부 다 이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대만의 타이거 슈가까지 국내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사회생한 게 공차죠, 공차. 예, 공차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어려웠는데 공차가 이런 흑당 음료의 어떤 그런 이제 부흥과 함께 공차가 다시 살아났고 공차가 또 이제 매장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차 매장들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이것 때문에 됐었습니다. 뭐 지금 요즘은 이제 뭐죠, 여러분들? 뭐 이제 흑당 타이거 슈가도 이제 좀 흐물흐물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흐물흐물해졌고 지금 이제 달고나죠, 달고나. 예, 달고나가 이제 모든 카페 브랜드들이 다 달고나를 들고 나왔죠. 예, 지금 그래서 달고나가 한동안 또 유행했는데 여름 시즌이 끝나면서 어떤지 저도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타이거 슈가도 제가 이런 버블티들도 이 흑당 음료들도 사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여러분 선배들이었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벌써 그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달고나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이 여름이 이제 달고나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전에 사실은 여름 시즌들이 많은 이 여름 시즌에 흥해야 될 프랜차이즈 또 음료 이제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사실 거의 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분명히 시장에 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고나는 뭐 여러분들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뭐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지금 시기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다 힘을 못 쓰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